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위급 간부들이 잇따라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중대 김정봉 석좌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모시고 현재 북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사실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왕왕 체제를 이탈해서 망명하는 사례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10여 명이 동시에 이렇게 망명한 사례 드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그 사건은 현영철 처형하고 직결됐다고 보는데요. 통상 보면은 그 외화벌이를 하는 사업체들은 그 어떤 각 기관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통전부에서 나갔든, 아니면 뭐 조직도부에서 나갔든, 아니면 뭐 인민무력부에서 나갔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그 돈 가지고 그 기관이 움직입니다. 외화벌이를 벌어서. 그런데 중앙에서 한 사람이 그 제거가 되면은 그 사람의 그 힘으로 해가지고 밖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소환당하거나 아니면 그 과오를 그 돼서 이제 처형을 당하니까 패키지로 움직이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잠이 죽을까봐 현재 탈북을 하는 건데 요번에는 그 보면은 아무래도 그 현영철 사건하고 연관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장성택 수청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성택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에 줄을 대거나 그쪽과 연관된 일련의 이제 그거 같이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일종의 운명 공동체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당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심지어 이제 외화벌이하는 무역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각종 돈을 벌고 이권을 챙기고 서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최고 수장이 이제 축정됐을 경우에 다시 이제 그 당 중앙 차원에서 이제 전반적인 점검을 합니다. 그 계보에 속한 사람들 불러다가 다시 점검하고 또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죄가 나오면 또 처벌을 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택 때도 장성택 수청단 다음에 장성택 잔당들을 위한 후속 그 수청 작업이 계속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정도면 사실 인민무력부장 안에 같이 운명을 같이 했던 조직과 또 계보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겁날 거고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와 있더라도 현영철 직계 라인인 경우는 굉장히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야말로 생존의 차원에서 망명하거나 또 입국을 거부할 이런 사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남한에 계신 우리 시민들은 또 상식적으로 저분들이 만약에 망명을 하면 그럼 북한에 계신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피해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자기 한 몸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망명을 하거나 입국을 거부했다면 당연히 평양이나 아니면 북한 내에 가족이 남아있죠.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굉장한 정치적인 또 탄압을 받고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현영철 숙청이 있은 지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현영철 숙청 이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가족 단위로 뭐 어떤 것들 다 정리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뭐 조금 더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볼 때는 거의 대부분 급하게 나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옛날에 80년대하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자 한 사람밖에 내보냈어요. 부인하고 가족을 전부 다 인질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뉴욕에서 그 강간 사건이 벌어집니다. 북한 외교관이 그 성욕을 못 이겨서 그 현지인을 갖다가 이렇게 강간하거나 사건이 벌어져서 굉장히 망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부인은 데리고 나가라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부만 나가게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자식 하나 정도는 데리고 나가라 해서 하나만 인질로 하고 하나 데리고 나갔다가 현재까지는 부부하고 자식 하나만 현재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상태고 한 자식은 현재 인질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주도 면밀하게 탈북을 하려고 그러면 남은 한 자식을 갖다가 어딘가에 피신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여행을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나오게 해서 같이 도망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고위 간부들은 그 정도 주변머리는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런 또 어떤 사전 정지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근데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북한 간부들 중에서 귀국을 거부하는 간부가 한 200명에 이른다. 이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북한을 버리고 이제 망명을 한 경우는 일단 이제 탈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결심을 확실히 해서 그 체제를 이탈한 걸로 봐야 되고 지금 한 200여 명으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귀국 거부. 이건 뭐냐면 이제 몸을 사리는 거죠. 일단은 저 들어가서 저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점검과 어떤 조사와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이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차일피일 귀국을 미룰 수도 있고, 미루면서 이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할 겁니다.
예컨대 경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걸 챙겨야 되는 건지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가족들, 친지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대책을 세운다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또 실행에 옮겨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귀국을 좀 미루거나 귀국을 뭐 거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결심의 순간들을 지금 재고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도 네. 동굴 아파 부러질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예. 근데 여기 저 귀국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귀국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북한 그 해외 그 공관이든 예. 무역 상사든 외화벌이 상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위부 직원이 나가 있고 그리고 당비서가 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귀국을 거부하는 그 순간에 체포돼 가지고 압송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게 거부가 아니고 지연하는 지연시키고 그렇죠. 미루는 거죠. 지연 차일피일 지연하는 그런 거다.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외화벌이 사업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내가 들어가면은 이 사업이 깨진다. 이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든가 아니면은 나를 소환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힘 있는 그 사람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화를 지금까지 벌어둔 모든 외화를 갖다 준 다 다음에 바친다. 다음에 일단 지연시키고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200명 된다 이런 뜻이지. 거부를 한 것은 북한에서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못한다. 한 20여 명의 탈출하고 이게 네. 다른 내용입니다. 탈출은 이미 정치적 결심에 서서 체제를 이탈한 한 거고, 거고. 이거 이제 체제 안에 있지만 들어가기를 짐짓주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결단의 순간들을 지금 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와 뭐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과이든 어디든 다 보위부와 당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네.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 생각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 내부의 상황과 밀접하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공포 정치와 지금 사실은 이제 연결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그 공포 정치 어디까지 지금 이렇게 계속 북한 주민들 이렇게 견뎌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이제 북한 정권이라는 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3대 세습이 되면서 일종의 예. 왕조 체제 같은 신정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명의 그 수령이 바뀐다는 것은 수령이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최고 지도자를 하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졌다면 지금 적어도 30년 이상 가는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년 이상 가는 장기 체제를 새로 권력을 지금 바꿔서 교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십 명, 수백 명이 처형당하거나 숙청당하거나 튀쳐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권력의 절대성에 비례해 본다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권력 체제가 강고했고 네. 새로운 권력이 또 한 수십 년 가야 되는 권력이 새로 지금 등장하고 그들이 안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권력이거나 아니면 새 권력에 맞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숙청당하거나 이제 처형될 수밖에 피해 없죠. 숙청은 예. 불가피하다. 예. 그러니까 이 공포 정치를 김정은이가 채택한 것은 그 첫 번째는 일단 자기가 경륜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노 간부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본보기 그 처형을 해서 내 권위를 세우겠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초기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장성택, 리영호를 죽일 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바로 지금 얘기했던 그 김정일이가 임명했던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죽였다라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 현영철이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자기가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자기 권위에 도전했다 해서 뭐 죽인 케이스고 그다음에 왜 또 공포 정치를 계속 하냐면은 현재 북한 체제가 지금 체제의 정당성이 현재 와해된 상태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뭐 주체 사상이라는 얘기를 이제 내세웠지만은 북한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주체적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자력갱생이 아니고 각자 도생이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마당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주체 사상이다.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그 사상이 회의해야 되기 때문에 체제 결속할 무슨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또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가장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이게 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우울증 아니면 조울증이 아니겠는가 하는 정신병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통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김정철이는 확실하게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김정철이요. 예. 동생인. 형이죠. 형. 아, 형인가요? 네. 형은 마약 중독이었는데 김정은에 대한 그 마약 중독의 그 증거는 없으나 그 주변 그 정황을 봤을 때는 김정은도 마약을 했을 거로 봅니다. 특히 그 작년도에 그 한 40일 정도 두문 분출했을. 9월부터 10월까지 한 40일 정도 두문 분출하고 나타나고 직후에 나타났을 때 얼굴이 벌건 상태가 그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그 마약이 야채
그 아직까지 덜 깬 상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확인된 정보는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김정은이가 이 공포 정치하는 것이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하는 게 아니겠나 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이제 공포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장기 권력이기 때문에 장기 권력이 한 번 뒤바뀌는 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김정일도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권력을 교체하는 시기에 육군단 사건이라고 하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숙청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심화조 사건이라고 해서 또 수백 명이 또 점검 받아가지고 당에서 튀쳐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절대적 권력을 갖는 장기적 권력이 예. 그 다음에 장기적 권력으로 바뀌는 데는 제가 볼 때 불가피하게 수백 명씩 그렇게 채용당하고 숙청당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2013년에 북한이 당의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이라는 것을 개정을 했어요. 이거 이제 74년에 김정일이가 당의 유일 사상 체계 10대 원칙이라는 걸 해서 이제 김일성을 개인 숭배했던 건데 예. 이걸 2년 전에 유일 영도 체계라고 해서 10대 원칙을 바꿨습니다. 뭐 큰 틀은 바꾸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씩 예. 구제를 바꿔서 그 당의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장석택도 채용하고 현역도 채용한 겁니다. 우리가 그때 많이 들었던 양봉음이 그 동상이몽이라는 게 그 유일영도 체계 10대 원칙 새로 등장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일영도 체계 10대 원칙은 북한의 헌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게 강제를 갖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젊은 지도자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자기의 공고한 권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그 유일영도 체계 10대 원칙이라는 걸 바꿔가면서까지도 당의 어떤 권위와 당의 충성심을 활용해서 아랫사람들에 대한 절대적 권력과 절대적 권위들을 정당화시키고 이걸 통치시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는 당연히 공포로 하는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벌써 40, 50년, 60년 된 상황인데 아직도 그런 공포 정치가 북한 주민들한테는 먹힌다고? 그렇습니다. 그 공포라고 하는 게요. 정치학에서도 공포는 저항을 봉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키아벨리가 한 이야기인데 군주가 백성을 통치할 때는 사랑보다는 공포가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훨씬 통치에 유력하다고 보죠. 단 조건을 달았는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저항을 못하게 하지만 공포가 너무 지나치거나 오래가거나 무도하면 공포가 아니라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엘리트들이 이제 군주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죠. 너무 심하면. 미워할 때는 이제 저항하면서 이제 군주가 통치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김정은이 하는 공포 정치도 지금 단기간에 예. 짧은 시간 때는 당연히 엘리트들이나 백성들에 대해서 공포를 씹어주고 있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통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는 향후에 김정은의 이제 업적 퍼포먼스라든지 또 김정은의 어떤 공포의 네. 어떤 장기화가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미움으로 변질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또 하나 김 교수님 지금 우려되는 게 북한의 생화학 무기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핀란드로 방문하면서 생화학 실험을 했다. 또 실제 20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 이럴 경우는 정치 수용소나 대부분 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살인가스를 시험한다든가 아니면 탄저균을 시험하고 그럽니다. 특히 이런 그 가스도 말고 예.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영변 핵시설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방호복을 입히지 않고 정치범을 갖다 동원해서 그냥 처리하게 만드는 그런 그 악행도 저지르고 있는데 북한이 현재 그 생화학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네. 시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전면전을 시작했을 때 우리 밀집 부대에 대해서 그 생화학 무기를 써서 그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공항이나 주요 거점에 대해서 생화학 무기를 써서 거기를 아주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활용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특히 그 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 공군이 우리 발전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미군이 우리 그 증원군을 갖다가 보내야 되는데 그 공항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공항을 이제 완전히 폐쇄하게 그렇게 만드는 효과 때문에 현재 그 생화학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유엔 인권사무소가 우리 네. 서울 사무소까지 이제 개소한 상태에서 이건 인권 문제하고도 직접적인 결부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이라 그러면? 생화학 무기라는 것은 우리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쓸 수 없는 이건 악독한 무기죠. 네. 최근에 우리 주한미군도 생화학 무기 탄저균 배달 사고가 있어서 논란이 컸습니다만 북한이 갖고 있는 이른바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나 이제 한국으로부터 위협에 자기들이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는 한국과 군사력으로는 자기들이 대등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이 이제 핵무기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 같은 것들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가장 강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명적인 네. 상대방에 대한 그 부작용을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화학 무기 같은 이런 비대칭 무기에 대해서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핀란드에 망명한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분명히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는 지금껏 계속 하고 남쪽과 있다.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만이 갈 수 있는 비대칭 우위의 전략으로서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호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시죠. 이호 여사께서 7월 방북을 추진하고 오는 6일 날 2차 실무 접촉을 갖기로 했는데 꽉 막힌 남북 대화의 물꼬가 될까요? 저는 그게 이 남북관계 개선에 좀 모멘텀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지난 30일 개성에서의 실무 접촉에서는 별다른 지금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이제 기대했던 것은 날짜가 그때는 좀 합의돼서 나올 줄 알았는데 방북 일자가 확정이 아직 안 됐고 지난 연말에 합의했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만 좀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행이라도 북이 이근버저 트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좀 우려가 있는데요. 예. 저는 이번 기회에 뭐 북한의 김정은 스스로가 친서를 보내서 이 여사를 좀 초청한 것이고 우리 대통령도 이 여사를 직접 만나서 방북을 수행했기 때문에 저는 남북 간의 최고 지도자가 허용한 저는 예. 만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만큼 반드시 살려서 우리 남쪽도 이 여사가 북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좀 의중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역시도 이 여사가 평양에 오는 걸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남쪽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그들 스스로도 남쪽에 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이른바 만남 정치를 네. 통해서 최고위급의 메시지가 간접 전달되는 방식으로 남북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걸 통해서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측의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 교수님 네. 어떤 부분들에서 좀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될까요? 좀 대화를 재개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호 여사가 뭐 집권당 인사도 아니고 또 정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까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예. 현재 그 우리 그 황교안 총리도 그랬고 통일부에서도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방북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 현 정부가 이호 여사의 그 방북을 계기로 해서 뭔가 남북 관계 개선할 모멘텀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부는 8.15 공동회사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8.15를 계기로 해서 역사, 문화, 스포츠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호 여사가 방문을 해서 무슨 뭐 정치적인 문제는 좀 어렵더라 하더라도 뭐 역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문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그 교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교류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경평 뭐 축구라든가 이런 거를 타결해 오면은 뭐 정부에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계기로 해서 비록 현재 여건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설됐고 또 직후에 또 27일 날 6월 27일 날 우리 정부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했다는 그 이유로 예. 시리아와 그 대만 인사 그다음에 기관들 7군데를 현재 제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반발을 넘어서서 이 여자가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는 그런 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 하나만 딱 짚고 마무리를 하는데 사실 이제 북한도 지금 남한 못지않게 가뭄 문제 그렇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의 경우는 인도적 차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뭄 이걸 어떤 연결고리를 저희가 만들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뭐 남의 고통을 우리가 뭐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북한의 가뭄이 지금 100년 만의 가뭄이라고 자기들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가뭄이라고 네. 하는데 북한이 그동안 한 최근 2, 3년 동안 식량 사정이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은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왕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공식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호 여사 방북권이 잘 성사가 돼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서로 간에 진정성 있는 의견 교환이 좀 전달이 된 다음에 대화의 물꼬가 트기만 한다면 저는 북한의 가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정부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뭄 대책이나 가뭄 지원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인도적 다리라도 한번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여름에 우리가 좀 기대할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가뭄 네. 때문에 북한이 나름대로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가뭄이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네. 농업 생산성이 한 20%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과거의 그 고난 행군 시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니까 가뭄을 핑계 대고 우리와의 그 당국 간 대화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이 여사의 문제, 그 방북 문제, 그다음에 이 가뭄 문제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하면은
금년도 후반기에 남북 관계가 이제 좀 이렇게 꽃이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두 해봅니다. 분의 기대대로 올해가 광복 70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두 분의 기대대로 좀 남북 문제가 좀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